네, 지금 리포트 보신 것처럼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어제 민주당에 이어서 6개 정당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강경 조치를 예고했던 국민의힘, 과연 징계 수위 어떻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세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 최재인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백성문 변호사 함께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어제 권익위원회 발표 내용 또 국민의힘 반응 어땠는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조사 절차와 방법은 지난번 더불어민주당 조사와 같습니다. 부동산 거래 보유 과정에서 본인 또는 그 가족의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총 12명 13건이고 열린민주당 총 1명 1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내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래서 사안을 검토하고 그다음에 그 처분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입니다. 징계 수위 관련해서 공개를 안 하신다면 이유는 뭐예요? 아니요, 지금 단계에서 저희가 공개할 이유가 없고 나중에 당연히 언제 어느 시점은 공개가 되겠지만 지금 단계는 저희가 그걸 결정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민의힘 좀 알아보겠습니다. 실명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민주당과 동수입니다. 12명인데 예. 민주당은 170여 명 가운데 12명인 거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104명 가운데 12명. 수적으로 뭐 비난 소지는 더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율은 높죠. 예. 비율은 높고요. 자, 이 문제는 이제 이 부동산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에도 민주당보다 더 엄정하게 맞습니다.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뭐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 설명했죠. 예, 근데 사실 민주당 대응 그동안에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출당 조치 2명 한 사람은 이제 그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출당 조치를 한 건데요. 의원직은 계속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안건조정위원회 할 때에 야당 측 의원으로 지명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정말 정말 웃기는 얘기죠. 국민들이 볼 때 윤미향 의원이 야당입니까? 예. 뿐만 아니라 이상직 의원도 비리 문제로 지금 구속 수사 중이잖아요. 예. 구속돼 가지고 지금 맞습니다. 처리 중인데 그 이상직 의원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야당 측 몫으로 배정을 해가지고 원래 3대3 안건조정위가 돼서 90일까지 논의할 수 있는 건데 그냥 몇 시간 한두 시간 만에 4대2로 그냥 끝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수단으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부동산 얘기로 조금 집중을 해주십시오. 미안합니다. 예. 그래서 부동산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이 부동산 처리 결과가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민주당은 지금 흐지부지 됐다. 흐지부지 정도가 아니라 예. 그 자체도 흐지부지지만 문제는 그걸 악용을 해서 예. 지금 국회의 입법 독재를 이끌어가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이준석 대표가 이제 언명을 한 거 아니에요? 예. 공개적으로 국민하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지켜야 할 것이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준석 대표 민주당보다 엄격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준을 세우겠다라고 공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지난 6월에 했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결정이든지 할 때 철학과 원칙에 맞는 어떤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대선이라는 큰 선거를 앞두고 원칙이라 하면 적어도 민주당이 어떤 기준을 세우는 것보다 더 엄격하고 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준을 세워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출당과 탈당 권유 조치를 내렸었는데 이준석 대표의 고민 깊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은 일단은 오늘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로 했는데요. 의원 출당, 의원직 제명, 이런 강력한 조치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고민스러울 겁니다. 방금 전에 나오듯이 이준석 대표가 국민들 앞에 공언을 했지 않습니까? 예. 네. 아주 민주당보다 더 엄격하게 국민 눈높이에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부동산에 관한 한 그 국민 눈높이가 아주 높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하고 똑같이 12명이 나왔는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 지도부에는요, 너무 센 고강도 조치나 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 어느 정도 공감대가 모여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3기 신도시에 그런 투기는 없고, 그리고 지역구에서 또 한 투기라든지 혹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같은 아주 그 민심에 크게 어긋난 아주 고약한 그런 혐의는 없다라는 식으로 민주당은 제 기억에 한 3분 정도 있었던 기억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 비해서는 훨씬 정도가 낮다라고 내부적으로 공감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제명 조치라는 이런 고강도 조치를 취하기 쉽지가 않다. 다만 문제는 민심입니다. 여론. 맞습니다. 예, 이 여론에 과연 부응하게 어느 정도 하느냐인데 이준석 대표 가뜩이나 요즘 어려운 지역에 만약 용두사미로 끝난다면 상당히 좀 당 대표와 국민힘에 대한 어떤 여론, 비판 여론은 상당히 좀 커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민주당 12명 의원 가운데 언론에서도 이분 같은 경우는 좀 억울한 분도 있다 이런 평가도 있거든요. 지금 국민의힘 12분 뭐 누군지는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 없지만 이준석 대표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 12명 나왔을 때 사실은 굉장히 집요하게 공격을 했거든요. 내로남불이다 공격을 했었는데 이준석 대표 머리 굉장히 송영길 대표가 지금 당 좀 나가십시오 그러는데 단 한 명도 지역구 의원 출당한 사람 없지 않습니까? 탈당한 사람.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이 또 한 번 시험대에 올랐다 이렇게 보는 평가도 있는데 저는 리더십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의힘에서 이 부동산에 관련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리고 엄중한 처분을 하겠다라고 그동안 공언을 해왔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거 지금 그 개헌저지선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도 있는 것 아니냐.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의원들이 각 후보 캠프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 특정 후보 캠프에서 여러 명이 뭐 이제 징계를 받아야 되면 이것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상관없이 그런 거 상관없이 원칙대로 하면 됩니다. 이걸 만약에 특정 캠프에서 여러 명이 나왔다고 그 특정 캠프에서 감쌀 겁니까? 그럼 그 캠프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준석 대표가 최고위에서 본인의 독단이 아니라 최고위에서 어느 정도 수위의 징계를 할 것인가 결정을 하고 그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흔들린다면 리더십의 위기가 올 수 있겠지만 이 부분만큼은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가야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오히려 리더십 회복의 기회로 삼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학창 시절에 수정 하나만 잠깐 할게요. 아까 그 의원직 제명 말씀하셨는데 우리 헌정 역사상 의원직에서 제명된 분은 김영삼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이 사안은 의원직 제명한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안이다. 그렇군요. 학창 시절에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했는데 지금 그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민주당 앞서 투기 의혹 12명 전원에게 탈당 권유라는 강경책을 꺼냈는데 결과 역시 뭐 다 얘기를 했지만 흐지부지된 상황입니다. 영상 보시죠. (12명) 대상자 전원에게 탈당을 권유하기로 내로남불이라는 이러한 지탄을 조금이라도 듣지 않기 위해서 아주 철저하게 과도하게 조치를 취했다. 사실 이게 징계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정무적 결정을 한 겁니다. 탈당을 권유를 한 겁니다. 구성원 이번에 무혐의 판결 난 거에 대해서 환영을 하고 저희들 경찰과 통보받은 바로는 공소시효 도가를 이유로 불입건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이준석 대표님께서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원칙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해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대표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때문에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더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만큼 또 공격을 심하게 했기 때문인데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아까 뭐 그 출당 조치라고 그러셨나요? 의원직 의원 여기 지금 김영삼 아까 말씀하실 때 의원직 제명이라고 제명, 하는 거는 딱 한 명.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로 걸쳐가지고서 의원 제명하는 거거든요. 논리 이론적으로도 이거 국민이 뽑은 그 국민의 대표예요. 그런데
그 정당에서 예. 의원직을 제명한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출당 권고 내지는 출당 뭐 가장 강하다면 출당 조치인데 네. 또 당에서 제명하는 것 네. 뭐 이런 것들인데 근데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하겠다. 엄정하게 그러니까 하겠다. 민주당은 그냥 출당 권고만 했잖아요. 예. 권고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치를 취할 수도 있겠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가장 강한 건데 이제 예. 문제는 뭐냐면 이 과정이 당내에서 윤리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요. 윤리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거기에서 결정이 나고 그러고 이제 최고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이게 확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윤리위원회가 지금 아직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윤리위원장도 공석이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는 높은데 예. 이게 사실은 애매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 또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 예.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에 분명히 국민으로부터 비난받고 윤리나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는데 이걸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예. 상당히 고민스러운 지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더군다나 대선 전국이기 때문에 뭐 이준석 대표로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큰 소리를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국민과 예. 약속이니까 지켜야죠. 민주당과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뭐 예. 개인의 리더십도 문제지만 그래서 저는 어떤 형태로든지 그러니까 묘수를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아까 예. 개헌 저지선 문제도 나왔고 그래서 예. 사실 출당 조치 같은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받고 있는 의혹에 대한 혐의를 뭐 구체적으로 예. 봐야 되겠지만 지금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그래서 뭐 탈당 예. 권유 조치 당에서는 철회하기도 했는데 권익위에서는 무혐의가 아니다. 공소시효가 지나서 불입건한 거다. 이런 또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차이가 좀 있는 내용이죠. 이거 아예 다른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지금 우상호 의원은 경찰에서 무혐의 조치가 나서 명예 회복됐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예. 혐의 없음이라는 거는요. 예. 네. 조사를 해보니까 농지법 위반이 사실 무근이다. 이게 혐의 없음입니다. 그런데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이제 공소시효가 완성이 되면 아시는 것처럼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수사의 목적은 기소입니다. 그죠? 예. 근데 기소를 할 수 없으면 수사를 하지 않죠. 예. 그래서 공소시효가 완료된 경우에는 아예 입건 자체를 하지 않아요. 입건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건 이 사안의 실체를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농지법 위반인지 아닌지를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건데 이거는 그러니까 농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무혐의가 나온 게 아니라 공소시효가 지나서 아예 이 내용은 확인할 필요가 없다. 확인해도 처벌을 못하기 때문에 예. 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명예가 회복됐다. 이거는 뭐 무혐의 결정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찌 보면 여론을 좀 호도하는 걸 수 있습니다. 근데 예. 그 해당 지자체에서는 농지법 위반은 아닌 걸로 판단한다. 제 기억에는 또 그렇게 발표를 했던 것 딱 같은데. 그 부분은 예. 뭐 실체 관련된 부분이지만 지금 수사 과정에서 실체가 드러나진 않았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수사 과정에서 무혐의가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건 예. 실제 경찰의 조치하고는 예. 차이가 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일단 뭐 권익위가 발표한 투기 의혹 야당 의원 명단에는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도 포함됐습니다. 맞습니다. 김 의원은 의혹에 대해서 즉각 반박했는데요. 어제 라디오 인터뷰 발언 내용 직접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또다시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 업무상 비밀 이용 이건 정말 사실이 아닙니다. 청와대 대변인으로 재직하고 있어 개발 정보를 취득했을 개연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렇게 이유를 들고 있어서 대단히 빈약한 근거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네, 청와대 대변인 시절 재직하던 시절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흑석동 상가 건물을 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김의겸 의원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빈약한 근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의겸 의원 입장에서는 아마 상당히 좀 본인이 과도하게 공격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할 법도 해요. 왜냐하면 청와대 대변인 시절에 이제 그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청와대 얼굴이다, 대통령의 뭐 최측근이다. 라는 점이 과도하게 부각되면서 이제 공격을 받았다는 건데 지금 이번에도 권익위는 딱 한 명만 김의겸 의원 한 사람만 지목을 해서 어떤 업무상 비밀 조용이랑 상당히 혐의가 크지 않습니까? 저게 이 부분에 이제 공격을 하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이제 아주 지금 어려운 난처한 입장에 서 있는데
다만 이제 김의겸은 지금은 이제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이란 말입니다. 예. 그리고 본인이 절대 아니다. 이거는 공직자 신분으로 과도하게 돈을 끌어모아서 부동산을 투기한 것처럼 비춰진 것은 이제 사과를 드렸지만은 예. 내부 정보는 이용한 건 절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현직 국회의원의 신분에 있어서 권익위원회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예. 아직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저는 뭐 누구를 편들 예. 마음은 전혀 없고 김의겸 의원 얘기도 일정 부분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요. 땅을 산 거는 2018년 7월인데 네. 사업 인가는 1년 전에 났고요. 그리고 시공사 선정은 땅 사기 한 2달 전이기 때문에 김의겸 의원을 저희가 청와대 대변인 하면서 그걸 어떻게 연끌하면서 살 수 있냐. 그리고 관사로 그때 이사를 했었던 기억인데 그거에 대한 도덕적인 비난은 할 수 있어도 업무상 관련해서 어떤 이득을 취했다는 사실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아직 정확한 사실관계를 몰라서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 일단은 지금 권익위에서 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이 네. 토지를 매입하고 상가 건물을 매입했다라고 그 이유를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어요. 아, 구체적인 그렇죠? 이유는 안 하고 지금 수사 의뢰를 시킨 네, 거죠? 그러니까 예. 이거는 뭐 명백하게 일단은 이게 혐의가 사실상 부패방지법 위반 사안인데 이거는 예. LH 사태 때 국민들이 굉장히 가장 분노했던 유사한 내용이라는 게 이제 권익의 입장인 건데 예. 이제 김의겸 의원 얘기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상가 매입한 거 2018년 7월인데 예. 그 사업 시행이 1년 전에 났고 예. 시공사 선정은 내가 매입하기 전에. 2달 전에 났다. 예. 그리고 관련된 기사 60건이 넘게 났는데 이게 무슨 업무상 비밀이냐. 지금 이게 김의겸 의원의 주장인 건데요. 예. 권익위가 지금 이 사실관계가 이렇게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비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라고 하는 건 또 다른 이유가 있겠죠. 권익위 차원에서.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이 내용을 무력화시킬 만한 내용이 있겠죠. 예. 이게 있는데 업무상 비밀을 이용했다고 하면 그건 권익위 조사가 너무 잘못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권익위에서 어떤 이유로 업무상 비밀을 이용했다라는 걸 밝히지 않은 이상 예. 이것만 보고 이건 업무상 비밀을 이용하지 않았네라고 단언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김의겸 의원의 주장이다 이렇게 예. 얘기했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업무상 비밀이라는 거는 지역구 의원이 자기 지역의 어떤 개발 정보를 미리 알거나 해서 산 부분인데 과연 이 흑석동 상가가 그런 부분인지 아닌지는 권익위가 또 어떤 부분을 보고 이렇게 발표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다음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대선 경선 준비 과정에 있었던 당내 갈등에 대해 직접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대선 주자들 간의 신경전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예.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직접 보시겠습니다. 아니 당대표 결정이라 할지라도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거는 탄핵도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유승민 캠프로 가서 이준석 대표 본인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말 다 하든지 아니면은 대선 때까지 무건 수행을 하든지. 캠프 내부에서 뭔가 발언이 정제가 안 되고 있는 건 아니냐. 우리 캠프 모든 분들에게 당의 화합과 단결에 해가 될 만한 언동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아주 당부를 했습니다. 당대표로서 지금까지 모든 분란과 오해가 발생했던 지점에 대해서 진심을 담아서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분석도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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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대표를 얕보고 깔보고 마음대로 쥐고 흔들려고 해서는 그거는 안 되죠. 윤 후보께서는 정권 교체를 하러 우리 당에 오신 겁니까? 아니면 당권 교체를 하러 오신 겁니까? 네, 분란이 됐던 단어들이 몇 개 있습니다. 탄핵이란 단어가 나왔고요. 예. 뭐 비대위 체제, 또 무건수행 좀 하십시오. 그리고 또 녹취록 파문까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준석 대표가 모든 분란과 오해에 대해서 사과한다 그러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갈등이 이제 더 이상 표출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이제 다음 달 1일부터 이제 본격 경선이 시작되거든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또 사과는 사실은 적실했고요. 그다음에 그 뭐 내용도 진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그렇게 쉽게 사그라들 문제는 아니다. 왜 그러냐?
워낙 지금 그야말로 야당의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경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두주자가 있고 또 상당히 유력하다고 생각되는 선두주자를 따라가는 입장에서는 뭐 어떤 일이든지 간에 소재를 계속 써가지고 소위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라는 게 그렇죠. 선거가 경선이라는 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보셨습니다만 홍준표 전 대표가 저 후보가 지금 2위고 또 유승민 후보가 3위인데 2위, 3위 후보가 1위를 때리고 나서는 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다. 그래서 그 내용이 비록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뭐 요란하고 이게 뭐 분란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소위 그 옛날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선두로 나서려는 경쟁이다. 좋게 보면 그런 거고요. 또 하나 이게 도가 지나치면 아까 맞습니다. 우리 지금 민주당에서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은 도가 지나치면 당의 이 화합 통합을 상당히 해치는 이런 이 후유증을 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각 후보 진영에서 이 모든 것들을 좀 조절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또 이준석 대표가 리더십을 잘 발휘해서 잘 경선 과정을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 아마 국민들의 바람일 겁니다. 네, 일단 어제 오후로 예정돼 있었던 윤 전 총장 지지자들의 이 대표 사퇴 촉구 집회에 대해서 자제해달라. 윤 전 총장 측 우리와는 무관한 단체다. 이렇게 선을 그으면서 나섰습니다. 좀 이준석 대표 사과에 화답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기는 한데 이번에는 갈등이 봉합이 될까요? 그러니까 봉합이라는 게 이제 실로 임시로 꿰매놓은 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임시적으로는 좀 잦아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갈등 쉽게 가라앉을 어렵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언론에서 어렵나요? 모든 언론에서 화해다, 소강 상태다. 이 보도가 나간 직후에 나온 게 말하자면 홍준표나 유승민, 최재형 이런 후보들이 윤석열 캠프 쪽을 향해서 공개 사과를 요구했고 그리고 반대로는 윤석열 캠프 쪽의 대변이라든지 윤사모 쪽에서는 이준석이 사퇴해라 이렇게 얘기 나왔습니다. 이후로도 계속. 그래서 앞으로도 이준석 대표나 윤석열 전 후보 쪽의 갈등, 그러니까 밀고 당기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거는 뭐 어느 캠프나 어쩔 수 없는 권력의 법칙입니다. 다만 양측이 딴 마음을 먹으면 그건 곤란하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준석 대표 쪽에서 마음속으로 여전히 윤석열은 안 돼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윤석열 캠프 쪽에서 이준석 대표는 안 돼라고 속으로 딴 마음 먹는다면 갈등은 계속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양측이 빨리 어떤 최소한의 신뢰 정도를 회복하는 것이 아주 앞으로 국민의힘의 경선 혹은 나아가서 대선의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로 구상이 됐다고 봅니다. 네,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총장 간 갈등 일정 부분 뭐 소강 상태 들어간 모습이지만 오히려 이제 다른 주자들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신경전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유승민 전 의원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우선 캠프 인사들의 잇따른 도발에 대해 윤석열 후보는 본인이 직접 사과하셔야 합니다. 행여 힘으로 당을 접수해야 쉽게 후보가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런 잘못된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정치는 검찰총장 시절의 습관대로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동안 일정 부분 침묵하고 있던 유승민 전 의원, 당 대표 흔들지 마라 그러면서 직접 윤 총장이 사과해라. 그리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윤 전 총장 구태 정치를 답습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보시기에 1등 후보에 대한 공격 이 정도까지는 허용해야 되는 거죠? 이건 지금 너무 당연한 모습 아닌가요? 이걸 뭐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건 파열음이 아니라 조금 전에 홍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윤석열 후보가 지금 어쨌건 많은 차이로 1위를 달리고 있고 또 홍준표 후보가 굉장히 또 맹추격하고 있고 유승민 후보도 최재형 후보도 3, 4위권에서 지금 이제 1위를 노리고 가고 있는 거죠. 이게 2등 하려고 하는 게임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1위 후보에 대한 견제나 비판은 안 하면 오히려 그게 이상한 상황인 것이고 지금 여기 아까 파열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문제가 될 만한 건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총장 캠프 측에서 앞으로 혹여 생길 문제들이 발생한다면 그게 논란이 되는 것이지 대선 후보 간에
2, 3, 4위 후보가 1위 후보를 공격하고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니까 이게 당내 분열이 있나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예. 지금 뭐 민주당에 비하면 지금 뭐 아직 싸움 시작도 안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지 이게 당내 분열이 생겼구나라는 관점으로 바라볼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선관위원장 인선을 놓고도 갈등을 빚어왔었습니다. 이준석 대표 결국 당외 인사인 정홍원 전 국무총리를 선관위원장에 선임했는데요. 예. 정 전 총리의 과거 모습, 이 대표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주장했던 수사 책임자도 내쳤지 않습니까? 그걸 내쫓았다고 주장을 하면 뭐 답할 말씀이 없습니다. 대단하신 소신입니다. 19대 총선에서 아주 중요한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셨던 이력이 있으시기에 이번에 정홍원 전 총리께 전권을 저희가 부여할 계획입니다. 뭐 동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혼란상이 모두 거쳐지고 새로이 또 출발하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재원 최고위원도 호응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정홍원 전 총리, 윤석열 전 총장이 이달 초 직접 만났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대표가 정권을 부여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예. 정 전 총리를 선임한 거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뭐 무게 있는 인사를 선임을 해야 되고요. 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을 지금 선관위원장으로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뭐 그런 측면에서 지금 뭐 다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최고위원회나 각 계파나 정홍원 총리 전 총리의 그 선관위원장의 그 기용에 대해서 지금까지 부정적인 그런 코멘트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이제 그런 걸 보면 이 문제는 사전 조율이 돼서 이미 다 합의를 이루어진 상태에서 발표가 됐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저는 이 선택이 정홍원 위원장이 결국은 남은 거는 리더십이 어떻게 이 지금 난제를 그 문제 잘 풀어갈 거냐. 예. 실타래처럼 얽혀 있잖아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보신 것처럼 지금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아마 경쟁이 시작될 텐데. 지금은 몸 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트랙 밖에서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예. 이제 그 뛰러 들어올 텐데 뛰러 들어오는데 이제 경선의 룰이 예. 규칙이 게임의 규칙을 어떻게 정하느냐를 가지고 아마 그야말로 아주 그냥 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여러 가지 모습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네. 그 모든 것을 교통 정리하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국민에 대한 신뢰를 지켜가는 임무가 예. 네. 정홍원 총리 총리 지금 선관위원장에게 어깨에 달려 놓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자꾸 총리 네. 전 총리죠. 예. 총리고 네. 선관위원장의 지금 선임된 거. 네. 예. 어깨에 놓인 무게가 매우 크다. 정권 교체의 모든 명운이 여기에 지금 달려 있다. 예. 네.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좀 다른 각도에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이준석 대표는 사실 선관위원장 서병수 의원을 좀 내정했으면 하는 마음이 많았었는데 서병수 의원이 오히려 떠나면서 이준석 의원을 좀 저격하면서 당 분란에 대한 책임 당 대표에게 많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런 얘기는 왜 나온 건가요? 끝까지 나를 지켜주지 못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왜 그런 겁니까? 계속 이제 정치적인 논란이 가라앉는 게 아니라 확산되고 있는 상태에서 예. 그걸 조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본인 그 당사자 역할을 해버렸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은 이제 제대로 조정 능력을 리더십 발휘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강하게 표시한 것 같은데요. 그런 점에서 저는 정홍원 예. 카드는 이 대표나 국민의힘이라 저는 적절한 카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정홍원 전 총리가 사실 정치색이 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이제 30대 젊은 층이기 때문에 네. 70대에 상당히 좀 중량감도 좀 있고 그리고 정치인보다는 가능합니까 행정가형의 이런 선관위원장이 있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래도 가장 예. 적절한 카드가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범야권의 여론조사 결과 가운데 가장 지금 눈에 띄는 여론조사가 좀 나왔습니다. 야권 대선 후보 윤석열 전 총장을 맹추격하는 후보가 있는데 바로 누구냐면은 지난번 대선에 출마했었던 홍준표 의원입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요. 범보수권 대선 후보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한 자릿수
7.9%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세적으로 지금 홍준표 의원의 상승세 8월 초순 중순 지금 말에 조사한 게 결과가 좀 뭐 의미를 어떻게 부여를 해야 될까요? 일단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진 걸 많이 흡수한 거죠. 일단 예. 첫 번째로. 근데 흡수한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면 윤석열 후보는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 캠프와 이준석 당대표 간의 이제 갈등 문제나 또 윤석열 후보 자체의 뭐 설화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일정 부분 지지를 철회하는 분들도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홍준표 의원 아까 우리 처음에 싱크 예. 들으셨지만 뭐 당대표를 흔들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당대표의 화합을 강조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윤석열 후보 측의 그 지도를 좀 가져온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뭐 그런 것보다 사실 저는 이제 앞으로 경선 룰과 관련해서 걱정이 되는 게 이렇게 지지율 격차가 좁혀질수록 경선을 확정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역선택 방지 조항 같은 것도. 맞습니다. 이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으면 안 된다는 입장인데. 그냥 내비두자. 네, 그렇죠. 지금 이 지지율 내부를 정확하게 저희가 지금 분석은 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뭐 소위 말하는 여권 측에서도 지지율이 이제 홍 후보의 범야권 후보자로서 지지율이 높게 나왔다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건 역선택 문제가 아니냐라고 오히려 또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문제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면 앞으로 이제 굉장히 더 경쟁이 치열해지는 건 물론이고 경선을 조정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여론조사 가지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지금 홍준표 의원은 추석을 전후해서 이제 골든 크로스가 발생할 것이다. 그럼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이게 데드 크로스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뭐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는 거니까 우리가 뭐 이것은 뭐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지금 이번 조사에서 홍준표 후보의 약진은 분명히 지금 백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일부는 그 윤석열 캠프 측의 책임도 있고 또 일부는 홍준표 후보 측의 아주 적절한 메시지 관리 뭐 여기에도 있습니다. 또 홍준표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어찌 됐거나 제1야당의 후보로서 25% 이상 득표를 한 저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추석 좀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8명으로 줄어들고 그 과정 속에서 경선이 계속 이제 토론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좀 활발해질 거 아니겠어요? 이제 이런 것을 보는 건데요. 결국은 윤석열 후보 측의 숙제입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 측은 그야말로 문재인, 추미애 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진 건데 거기에 어울리는 대국민 어떤 그런 뭐 대안 우리가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바뀔 겁니다. 라고 하는 게 뭐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얼마나 정상적인 경쟁을 하느냐. 그래서 경선 룰을 가지고 자꾸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1위 후보가 보이면 제가 보기엔 그거는 윤석열 후보 측의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좀 많다. 그래서 그런 좀 생각입니다. 그래서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 모든 후보들은 거기에 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죠. 그렇군요. 과연 지난 대선 때는 홍준표 후보의 이제 흠이라면은 이제 조금 막말성 얘기를 많이 하지 않느냐 뭐 그런 부분이 좀 기억이 나는데 지금 뭐 아직 뭐 본격적인 경선이 시작은 안 됐지만 그때보다는 굉장히 좀 점잖아지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좀 플러스 요인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번엔 다음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금품 수수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전직 경찰 간부를 임원으로 채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재명 지사의 인사 논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야당에서도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출연금 1억 2천에 중대한 사안을 결정하는 것을 전혀 업무 보고도 없이 깊이 헤아리지를 못해서 유감입니다. 지금 성과 하나도 안 보이는데 자꾸 자리만 마련해서 1억 2천이라는 헬스에 쓰신다고 하면 세상에 이런 자리가 꿈의 직장 아닙니까? 이 돈 이재명 지사 자기 개인 돈입니까? 더 이상 도의사 찬스 악용하지 마시고 이제라도 도의사직 사퇴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입니다. 자, 지금 영상 보신 것처럼요.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경상원으로 저희가 이제 좀 줄여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바꿔서 없던 상임 이사직을 만들고 도의회도 모르게 이제 절차가 진행이 돼서 지금 경기도 의회는 잘은 몰라도 압도적인 다수가 민주당 의원들일 텐데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지금 공격을 또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경상원이라는 곳의 상임 이사직, 그러니까 연봉이 1억이 넘는 이사직을 작년 8월에 신설을 했고요. 11월에 지금 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경찰 경무관 출신 A 씨를 일단 임명을 한 건데, 그럼 이게 정관 변경 사항이란 말이에요. 정관 변경을 해서 이렇게 채용을 하게 되면 이거는 경기도의회 내 이제 경제노동위가 이제 상임소관이 상임위원회가 될 텐데, 이곳에서 의사소통을 하고 뭔가 이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는데 그게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채용한 것 자체가 일단 첫 번째 문제라는 게 일단 뭐 경기도 의회 내부의 입장이기도 하고요. 근데 더 논란이 되는 건 이번에 임명이 된 이 A 씨의 이 그 사례를 보면 2012년에 한 4천만 원 이상의 금품을 기업가로부터 받은 혐의로 뇌물수수한 거잖아요.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이건 사실 공무원 뇌물죄는 굉장히 중대하게 처벌이 되는 범죄고, 그래서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이후에 이제 다른 업체에서 일하다가 이렇게 임명이 된 건데, 아니 그 전에 뇌물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람, 물론 취업 제한 기간 5년은 지났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을 취업시키기 위해서 정관 변경도 쓱 해서 억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앉혀준 것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일반 기업체에서 뭐 정말 능력이 뛰어나다면은 갖다 쓸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갖다 쓴 회사가 어디냐면은 경기도 화폐 운영사로 선정된 한 회사의 중국 법인장 근무 경력입니다. 근데 이게 경상원 업무와 또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언론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도 충분히 이해 충돌 소지가 있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상원이라는 곳이 이름이 길어서요.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과 지금 뭐 소위 말하는 지역화폐, 그 관련된 일을 하는 건 운영사죠. 관련된 이 업무 자체가 좀 중첩되기도 하고,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해충돌 소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더 나아가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여러 논란이 있는 인물을 도의회에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임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아까 야권도 마찬가지고 또 여권 내 여러 다른 대선 주자 캠프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좀 보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경기도 지역상권진흥원이 그 지역화폐를 그 담당하는 업무를 하던 기업에 중국 영업소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지역화폐를 담당하는데 중국 영업소가 왜 필요합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이상한 일이에요. 애초부터 중국 법인장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영업소라는 게 중국 법인장을 했다는 얘기는 그때부터 위인설관했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거고요. 2012년에 뇌물을 4천만 원 넘는 뇌물을 받았다. 이 뇌물죄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0만 원 이상만 돼도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문제예요. 공직의 제한, 공직 임용 제한, 그 취업 제한을 하는 거는 공직의 그 기간만 지나면 공직에 임용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뇌물죄를 범해서 공직에 다시 재임용된 사람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더욱더 이상한 거는 정관을 개정을 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1억 2천짜리 연봉장. 거기다가 지금 연봉만 얘기하는데요. 저 양반이 판공비는 아마 적어도 4천만 원 이상 책정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상임이사면 뭐 차량도 뭐 차량 유지비뿐만 아니라 부대 비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고요. 그야말로 경기도의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드렸잖아요. 지방정부의 공공기관장은 사실상 그동안에 자치단체장이 마음대로 했던 자리예요. 저는 굉장히 이거 고맙다고 생각해요. 모든 자치단체들의 지금 공공기관장이라든가 감사라든가 이거 임명한 거 이것에 대해서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국민의 혈세를 아주 낭비하고 뭐 내 주머니 돈처럼 쓴 공직자 차제에 아주 전부 다 청소를 해내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한 걸음 더 선진국이 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중국 법인장이기 때문에 뭐 중국 그 법인이 경기도와 어떤 관계였는지 아직 예. 거기까지는 뭐 언론 보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판공비나 차량 문제는 통상적으로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네. 해주셨습니다. 일단 예. 경기도에서는 지역화폐 업무 담당자가 필요해서 신설한 자리다. A씨의 채용에 문제가 없었다라는 입장인데 일단 이 지사에 앞서서요. 이 지사가 앞서서 이제 마컬러미스트 황교익 씨를 경기관광공사 사정에 내정을 했기 때문에 인사 논란이 있었었고요. 또다시 인사 논란이 이번에도 불거졌습니다. 그냥 단지 네거티브로만 봐야 할까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점이 이제 경선이 치열한 대선 국면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 내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위부터 6위 후보가 아주 쌍불을 켜고 뭔가 공격거리를 찾고 있는 터에 평소에 이제 조그마한 문제, 논란으로 그칠 수 있는 문제도 융단 폭격이 가해질 거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와중에 이제 황교익 이른바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조그만 사건, 조그만 인사, 작은 인사 하나도 신경을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건데 이런 인사는 이제 엄청난 공격의 빌미를 주게 된 거죠, 사실은. 그리고 자칫하면 이제 본선에서도 공격이 이제 빌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지사 입장에는 이게 정말 황교익에서 두 번째 쓴 약이다, 쓴 보약이다 생각하고 이후에 어떤 인사라든지 정책 하나하나에 세심한 아주 세심한 그런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는 어떤 교훈을 준 것 같습니다. 경기도 이 시장상권진흥원이라는 곳이 2019년 9월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경기도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무려 261억 원 경기도 예산이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논란거리가 작년 이 행정감사면 이제 경기도의 뭐 국감이다. 이 경기도 의원들이 하는 감사인데 11월 9일 날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 바로 다음 날 상임 이사 임명장을 줬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금 여권의 다른 주자들이 이건 역시 지사 찬스고 이런 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이제 선거운동 돕겠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이재명 지사가 입김을 발휘해서 그 자리에 앉혔다라고 우리가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내용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조금 전에 앵커가 설명해 주신 대로 굉장히 비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없는 자리를 만들어서 그것도 뇌물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을 앉혔다면 정상적인 절차로도 이 자리에 가기 쉽지 않은데 이렇게 비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이거는 도의회까지 패싱하면서 직책을 만들어서 앉혔다면 이거는 충분히 그런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야당에서 공격하는 걸 넘어서서 여당 내 뭐 지금 뭐 이낙연 후보 캠프나 기타 캠프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향후에 계속 논란이 되고 이것 때문에 지금 후에 이제 대선까지 그르칠까 우려가 된다라는 얘기는 충분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최초에 이제 이 문제가 터지고 지금 이재명 지사 측 또 경기도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사실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언정 국민들의 감정적인 문제가 생기면 황교익 사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그냥 우리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고 넘어갈 상황은 조금 넘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경무관 출신이라고 하는데 경무관이면 이제 군으로 따지면 이제 별을 달았다 이렇게 봐야 되고 총경과 치안감 사이에 있는 분이 4,100만 원의 뇌물 수수를 했다. 이런 분이 이제 경기도 뭐 경상원 상임 이사로 이렇게 취직이 됐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홍성걸 교수, 최진 원장, 백성문 변호사 세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